마지막 강의는 지금 물리학과 최준곤 교수님께서 사이언스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강의를 해주실 예정입니다. 예, 마지막까지 예, 재밌는 강의니까 아마 과학이란 게 굉장히 어려운 거잖아요. 근데 교수님께서 굉장히 쉽게 좀 설명을 해줄 예정이니까 예, 마지막까지 집중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최준곤 교수님한테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추운 날에, 그 다음에 방학도 다 끝나가는데 토요일 날 이렇게 여러분들이 와줘서 고맙습니다. 먼저 이 중에서 고등학생들은 물론 고등학교 3학년은 없을 테고 1학년 손 내려요. 2학년 내려요. 그 다음에 자연계열 거의 다죠. 인문계열 없죠. 이제 좀 더 말을 편하게 할 수 있겠네. 그러니까 세상에는 3대 거짓말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첫 번째는 나이 드신 분이 늙으면 죽어야지 다 살고 싶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장사하는 사람이 이거 밑지급 하는 겁니다 하는 게 역시 또 두 번째고, 세 번째는 여러분들이 식상한 것처럼 들리지만 대학교에서는 굉장히 민감한 문제입니다. 어떻게 얘기해야 되나? 노총각, 노처녀가 결혼하기 싫다는 거. 근데 요새는 결혼하기 싫은 사람도 있죠. 그러니까 그건 더 이상 거짓말일 수가 없죠. 근데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3학년이 되면 3월 첫 개학을 하고 담임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첫 번째 하시는 말씀이 거짓말입니다. 뭐냐 하면 올 한 해만 고생해라. 아니에요. 고생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열정을 가지고 이렇게 도대체 어떤 것들이 과학은 도대체 어떤 것들을 하는가에 대해서 앞에서 여러 가지 강의를 들었을 텐데, 나는 사실 물리학자입니다. 물리학자고 그 중에서도 이론 물리학을 하고 또 이론 물리학 분야에서도 입자 물리학이라는 걸 합니다. 입자 물리학이라는 게 뭐냐면 양성자 안에 원자 핵이 있고 원자 핵 안에 양성자, 중성자 안에 쿼크,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최근에 혹시 신문에서 많이 나왔던 LHC에서 힉스 입자가 발견될 거냐 안 될 거냐, 발견되면 도대체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걸 전부 다 이론적으로 연구하는 분야를 하고 있지만 오늘은 그거에 대해서 얘기 안 할 거예요. 오늘은 뭐에 대해서 얘기하느냐, 그러니까 우리나라 과학의 일반적인 특징,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도대체 요새 이공계가 죽을 쓰고 있다는데 우리나라는 도대체 과학의 현실이 어떻게 되는가, 또 그 외에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떤 식의 마음가짐을 가지고 공부를 할 건가, 소위 영어로 얘기하면 소위 펩톡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을 나 정말 이거 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얘기를 두서없이 격식 없이 할 겁니다. 두서 없다는 거는 사실 두서가 없다고 하지만 일정한 형식을 가지고 있는데, 일정한 형식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문학을 배우면 제임스 조이스 들어봤죠? 안 들어봤나? 1학년에 안 들어봤나? 제임스 조이스의 가장 문학사적으로 중요한 소설이 율리시스죠. 율리시스의 문학사적인 의의는 최초로 의식의 흐름의 수법을 도입했어요. 그죠? 기억나죠? 내 강연은 의식의 흐름의 수법을 쓸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격식 없이 얘기한다고 하는데, 격식이 없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나는 여러 사람들한테 그런 질문을 받습니다. 아니 왜 그렇게 어려운 물리학을 전공으로 택하셔서 물리학자가 되셨어요? 얘기하기 어렵습니다. 애매합니다 이거. 그래서 내가 10대나 20대한테 해주는 말,
30대한테 대답하는 말, 40대한테 대답하는 말, 이제 내가 50이 됐으니까 50대한테 하는 말이 답이 따로 있습니다. 처음에 굉장히 격식이 있는 포멀한 대답, 10대와 20대에게 하는 대답은 뭐냐면, 과학이라는 우리 인류의 특징이 무엇인가? 인류의 특징은 다른 동물들과 비교한 인류의 특징, 다른 동물보다 우월하다는 거 말고, 우월하다는 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주관적인 느낌이죠. 대개 그 우월감이 깨지면 사람들이 화를 많이 내죠. 사람들이 많이 화를 낸 게 갈릴레오가 그렇고 다윈이 그래요. 갈릴레오가 있을 때는 하느님이 지구를 창조하시고 지구는 따라서 온 우주의 중심이다 라고 모든 사람이 믿고 굉장히 기쁨에 겨워하고 있는데, 아니야, 태양 주위를 돌아 라고 하는 자존심이 깨진 순간 굉장히 싫어했어요. 그 다음에 또 다윈이 우리의 조상은 원숭이에서 나왔을지도 모른다, 굉장히 싫어했죠. 그래서 우리 그런 딴 동물들에게 우월감을 느끼는 거 말고 우리의 차이, 인류와 다른 동물의 차이, 뛰어난 지능이에요. 그러면 우리 인류의 뛰어난 지능이 어디까지 갈 수 있나? 지능과 지성의 프론티어를 가는 곳이다. 이게 바로 과학이거든요. 근사하게 들리죠? 30대한테 하는 대답, 물리학을 그렇게 해서 골라봤는데, 내가 20대에는 내가 나중에 청소부가 되더라도 굶고 살겠냐, 어디 한번 그러면 20대 때는 열심히 해보자. 30이 딱 돼서 취직을 할 수 있을까? 그래도 재밌는데 어떡하지? 오케이, 내가 취직할 수 있을 때까지 하지, 어디 좋은데 다른 돈 많이 버는 자리 없냐? 이게 30대 때 대답입니다. 40대 때 물어보면 40대 때도 당신은 왜 물리학을 합니까? 그냥 해, 물어보지 마. 이게 40대 때 하는 대답입니다. 50대 때 이젠 재밌어졌어요. 이제는 논문 많이 안 써도 돼요. 내가 재밌고 하고 싶은 거 하면 돼요. 그게 비록 다른 사람들이 재미없어 해도 내가 재밌는 거 하면 돼요. 되게 자기가 재밌는 거 하면 돈은 많이 못 봅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는 딴 데 가서 못 들어요. 이런 격식이 없는 다음과 같은 얘기로, 다음과 같은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할 얘기는, 왜 자꾸 과학을 배우라고 하냐? 불쾌하게, 어렵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고, 그 다음에 우리 과학이라는 게 도대체 왜 어떤 특징이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어른들이 왜 이거를 꼭 배우라고 하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전 세계적으로 우리 과학의 조류, 그 다음에 또 우리나라 과학 혹은 전 세계적인 과학의 현실이 어떤가, 우리 이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보고, 그 다음에 여기 모든 사람들이 다 과학자 될 거 아니죠. 과학자 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사실. 그렇지만 과학자가 되는 것과 과학적인 사고방식을 갖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모두가 과학자가 되지 않더라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과학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살아간다는 게 어떤 거냐, 이런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앞으로 그런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또 왜 그것 때문에 과학을 배우라고 자꾸 얘기하느냐 라는 거를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보면 내가 신문에서 봤더니 부모님이 대답하기 어려운 100가지 질문 뭐 이런 게 나와 있길래 그걸 흉내내서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의 리스트를 몇 개 뽑아봤는데,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 첫 번째, 왜 입학시합에 수학이랑 과학은 꼭 들어가냐 이거예요. 심지어 의학전문대학, 물론 곧 없어지지만 의학전문대학에서도 들어보면 수학, 화학, 물리학, 수학 다 보죠. 물론 영어도 봐요.
최근에 로스쿨 들어가는 데에서도 시험을 안 볼 수는 없으니까 거기서 영어만 보죠. 그래서 왜 수학, 과학, 영어 이런 걸 보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앞으로 대학 입시를 준비하면 여러 가지를 준비해야 되는데 하다 보면 힘들죠. 우리도 힘들어요. 채점해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 과목 보지 말고 한 과목만 학생들한테 시험을 보라 그러면 뭘 잘하면 우리가 대학생으로 뽑고 싶을까? 수학을 잘하면 돼요. 불행하게도 우리나라는 음악과 미술을 체육을 하고 싶어 하기 전에는 영문학을 하고 싶든 경영학을 하고 싶든 과학을 하고 싶든 수학을 잘해야 대학을 들어가요. 불행한 현실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사실 수학에 대해서 강조하는 게 내가 수학에 대해서 강조하는 거랑 입시에서 수학에 대해서 강조하는 걸 보면 입시에서 수학에 대해서 강조하는 게 훨씬 더 도가 지나치게 강조가 돼 있어요. 왜 그런지 얘기할 거예요. 이걸 그럼 어떻게 대답하느냐? 두 번째, 내 인생에 과학이나 수학이 정말 필요하냐? 내가 과학자가 될 것도 아니고 수학자가 될 것도 아닌데 내가 계속 이렇게 복잡한 뉴턴의 법칙, 사실 내가 외우는 식은 뉴턴의 제2법칙밖에 없지만 이런 걸 왜 배워야 되냐? 그래서 재밌는, 이건 좀 이따가 보고, 그래서 과학을 왜 배워야 되냐? 그래서 작년에 미스 USA 패전트 후보자들한테 여러 가지 인터뷰 질문을 하는데 유튜브에 올라온 영상이에요. 그 미스 USA 패전트들한테 수학을 초등학교에서 가르쳐야 되니? 하고 물어봤을 때의 답변이에요. 한번 들어봅시다. 이거 안 돼. 오케이, 그러면 말이 안 나오니까 내가 들었던 굉장히 예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뭐냐면 초등학교에서 수학을 가르쳐야 되냐? It's a hard question. 그부터 시작해서 그건 7살 애들은 자기의 장래를 자기가 결정할 권리가 있어요. 걔네들이 맡겨야 되지 않을까요? 한 친구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농담하냐 나랑? 이런 사람도 있고, 또 하나는 덧셈까지는 배워도 되는데 곱하기는 배우지 않아도 된다. 또 어떤 사람은 숫자 말고도 배워야 될 게 많다. 냄새라든지 색깔이라든지 바이브레이션이라든지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 그냥 굉장히 많이 들어서 외웠는데 집사람한테 그다 보내줬는데 가만히 있어보자. 또 뭐가 있더라? 세상은 수학이 있고 다른 쪽은 수학이 아닌 게 있대요. 하여튼 여러 가지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얘기를 들어줬으면 좋겠는데 내가 미리 테스트를 해봤어야 되는데 사무실에 있는 컴퓨터로만 해가지고 여기서 그지 같네. 오케이. 그래서 다시 돌아오면 필요해요. 대답은 필요해요. 그 다음에 내가 조금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모두가 과학자가 될 건 아닌데 왜 과학을 공부해야 되냐? 내가 의사가 될 텐데 왜 숫자가 필요하냐? 나는 소설가가 될 텐데 왜 내가 수학을 배워야 되냐? 랑 나는 의사가 될 건데 항공공학을 내가 배워야 되냐 하는 문제랑은 달라요. 되게 내 앞으로 인생에 필요한 것만 공부하겠다 라고 하면 직업학교에 가면 돼요. 직업학교에서는 필요한 걸 가르쳐주니까. 그렇지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에 가서 여러분들이 배워야 될 건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어떤 걸 배워야 되느냐?
좀 이따가 얘기하고. 그 다음에 왜 시험을 보면 물리는 어렵고 화학생물은 쉽냐 이거예요. 우리나라에 아픈 역사가 있어요. 우리나라에 왜 아픈 역사가 있냐면 옛날에 한 70년대까지만 해도 본고사를 봤어요. 본고사를 보고 국어, 영어, 수학, 과학을 보는 사람은 물리화학, 생물, 지학을 다 봤어요. 내가 30년 전에 고등학교를 다닐 때만 해도 자연계열은 물리화학, 생물, 지학 1, 2 다 듣고 사회 과목에서 2과목을 선택할 수 있었어요. 지금 안 그렇죠. 그래서 시험을 봤어요. 그 다음에 본고사가 없어졌죠. 수능을 봤죠. 그 다음에 수능에서도 물리화학, 생물, 지학을 다 봤어야 됐어요. 그럼 다 공부하죠. 그러다 어느 순간 야 이거 애들한테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나 왜 심한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2개 고르라 그랬어요. 2개 골라보고 보니까 물리시험 성적이 제일 나빴어요. 사람들이. 그 다음에 화학, 생물이 좀 괜찮았고 그래서 사실 처음엔 좀 비슷했어요. 처음엔 좀 비슷했는데 다들 과학 성적이 안 좋으니까 시험 문제를 좀 쉽게 내자. 쉽게 냈어요. 화학, 생물은 굉장히 쉬워졌어요. 물리는 출제자의 의도였는지 출제자가 쉽게 낼 수 있는 능력이 없었는지 아니면 원래 시험이 문제를 그렇게 내는 건지 역시 물리 문제는 어려워졌어요. 어려웠어요. 그래서 모든 학생들이 화학, 생물, 지학 쪽으로 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물리에서도 쉽게 냈어요. 근데 불행하게도 물리 문제는 쉽게 내면 학생들이 더 어려워해요. 복잡한 수식, 공식을 막 대입하는 걸 쓰면 어려워 보이긴 하지만 사실 그게 더 쉽죠. 되게 쉬운 문제는 그림 하나 그려놓고 너 이거 이렇게 해놓고 스위치를 누르면 이거 어떻게 될 것 같니? 라고 물어보는 게 어려워요 사실. 근데 그건 생각해보면 쉽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불행하게도 우리나라는 지난 한 20여 년간 과학 중에서도 물리는 점수 따기 어려운 거, 화학, 생물은 점수 따기 쉬운 거로 알려져 있어요. 앞으로 바뀔 거예요. 그 다음에 외국에 나가서도 그럼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머리 터지게 공부를 했는데 외국에 나가면 외국 학생들이랑 잘 경쟁해서 통할까? 통할 수도 있고 통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통할 수 있다는 건 첫 번째, 나쁜 얘기부터 먼저 해야지. 통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나라 학생들은 공부를 하면 자기 진로에 따라서 공부의 상한선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쭉 나가다가 조금 더 어려운 문제 나오면 이거 수능에 안 나와. 그럼 여기까지. 그리고 그 다음에 드립다 문제 풀어요. 사실 문제를 많이 푸는 건 굉장히 좋은 연습이에요. 그렇지만 문제를 딱 받아들여서 처음부터 차근차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는 불행히도 10개의 문제가 시험에 나오면 10,000개의 문제를 푼 다음에 유형별로 정리해서 유형을 외워요. 그러니까 수학이 논리적인 사고방식을 키우는 게 아니라 암기를 많이 하는 과목으로 변질됐어요. 이런 식으로 나가면 외국에 나가서는 경쟁 못해요. 좋은 얘기를 하면 또 통한다는 얘기를 하면 우리나라는 정말 경쟁이 치열해요. 뭐 어떤 데서는 경쟁 없는 지상낙원을 부르짖고 있지만 사람이 많으면 경쟁을 할 수밖에 없어요. 물론 사람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아마존에 있는 개미, 쥐, 모든 동물들이 모여 있으면 항상 경쟁을 해요. 경쟁이 나쁜 건 아니에요. 경쟁을 하는데 가장 우리나라에서 불행한 건 뭐냐면 경쟁이 너무 심하고, 요즘은 심하지만 물론 인도나 중국 굉장히 심하지만
첫 번째는 공정한 경쟁이 되고, 두 번째는 경쟁에서 떨어진 사람도 살아남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보면 되게 사회가 정의로운가 할 때 첫 번째 경쟁이 공정한가에서 많이 걸리죠. 그나마 대학 입시에서는 괜찮아요. 대학 입시에서는 요새 또 제도도 많았기 때문에 옛날처럼 한 번 시험 봐서 딱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경쟁이 한 번 경쟁에서 실패해도 다음번에 또 보는 기회가 있고, 이 학교에서 학생들을 선발할 때는 꽤 그 경쟁의 공정성을 유지하고 있죠. 그래서 경쟁이 치열하면 나 어떤 만화에서 봤는데, 미국 학생이 시험 보고 나서 50점 맞고 나 시험 실패했다고 막 우는 게 있고, 러시아 사람은 80점 맞고 막 울죠. 아시아 사람들은 90점 맞고 실패했어, 내 인생도 끝장났어 라고 생각해요. 그게 아시아 사람들이 바보라서 아니에요. 바보라서 그런 거 아니에요. 경쟁이 심해서 그래요. 그 경쟁이 심한 데서 살아남으면 우수해져요. 경쟁에서 살아남으면 우수해져요. 경쟁의 부작용이에요. 경쟁에서 살아남은 사람은 굉장히 우수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실력 통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얘기하다가 시간이 다 하겠네. 한국 사람이 노벨 과학상을 받을 수 있을까? 우선 한국 사람이 노벨상을 받을 수 있을까? 받았죠, 벌써 하나. 우리나라에 노벨상 수상자 있어요. 근데 그러면 이제 그다음에 사람들이 그러면 그거 말고 노벨 과학상, 의학상, 물리학상, 과학상, 생리학 이런 거 받은 사람 있냐? 없죠. 다르게 질문을 해봅시다. 우리나라 축구가 월드컵에서 우승을 할 수 있을까? 우리나라 선수 중에 윈블던 테니스 대회에서 우승할 수 있을까? 불행하죠. 우리나라 선수 중에 수영에서 1등 할 수 있을까? 있죠. 우리나라 선수 중에 피겨스케이트에서 1등을 할 수 있을까? 있죠. 그럼 도대체 내가 말한 포인트가 뭐예요? 의식의 흐름 수법이에요. 뭐냐면 우리나라 과학이 발전을 할 때는 뭐냐면, 불행하게도 우리나라의 과학의 역사는 그리 길지 않아요. 대개 일본 식민지 시대 때는 그때까지 받았던 교육은 대개 직업학교의 교육이에요. 순수 과학 거의 공부 안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계적으로 경쟁할 수 있는 학문을 배우기 시작한 건 1940년대, 50년대 초인데 한국전쟁이 나버렸죠. 먹고 살기 바쁘죠. 먹고 살기 바쁠 때 수학과학 하기 어려워요. 특히 연구를 해서 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1960년대부터 우리나라는 현대 과학에 접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얼마 됐어요? 50년 됐어요. 우리나라 야구가 미국 프로야구 대표팀이랑 붙어서 이길 수 있을까? 200년 지나면, 지금 100년 차이 나는 건 지금 30년과 100년은 큰 차이가 나지만 200년 지나면 200년과 230년의 차이죠. 그러니까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나라 아직 과학이나 수학을 세계와 경쟁하기에는 너무 역사가 짧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람도 별로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를 만드는 건, 지금 이 정도 수준으로 만들었다는 거는 대단한 거예요. 대단하지 않다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조금 이따 얘기하겠지만. 자, 그래서 보면 왜 수학이나 과학이 왜 중요하냐에 대해서 얘기를 해봅시다. 그래서 보면 이때는 나는 막대기를 좋아하지만 여기서는 레이저 포인터를 쓰라고 하니까 되게 이거 쓰면 싫어하죠. 잘 안 보이죠. 근데 이거 가지고 있는 사람 스타워즈 하고 싶어 하는데,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항상 이런 데서 슬라이드로 나오면 고상하게 얘기하기 좋으니까 인간의 생활 양식, 그러니까 우리가 외부에서 기본적인 사실을 습득을 하고, 물론 시각적인 거, 어떤 감각적인 거, 그 다음에 언어,
통해서 우리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새로운 사실을 습득을 하죠. 그래서 국어도 공부해야 되지만 영어도 잘 공부해야 돼요. 가장 기본적인 우리 사실 습득의 수단이에요. 그걸 가지고 사실을 전부 다 모았으면 모아가지고 뭘 하는데, 우리가 생각을 해야죠. 내가 수업을 요번 대학교에 딱 들어오면 내가 요번 학기에 수업을 6과목을 들어야 되는데 6과목을 어느 과목을 어느 교수님한테 무슨 시간에 들을까, 겹치는 게 없나, 이걸 들으면 어디서 학점을 잘 받고 어디서 경쟁을 해서 내가 좀 더 가장 많이 배울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사실 습득을 해서 논리적인 사고를 해야죠. 논리적 사고 능력을 키우는 가장 기본적인 트레이닝이 수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고 자꾸 수학하라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무한소수를 분수로 바꾸고 이런 게 로지컬한 논리적인 사고방식에 무슨 도움이 되는데요? 도움이 돼요. 도움이 돼요.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가지고 뭐냐면 수리적인 추론, 영어로 얘기하면 quantitative reasoning이라고 해요. 아주 중요해요. 숫자 가지고 얘기하는 거. 예를 들면 내 친구 중에 하나가 물리학 박사를 하다가 내가 아까 30대 때 물리학을 왜 하느냐에 대답한 것처럼 어디 좋은데 자리 없니? 돈 많이 버는 맥킨지라는 컨설팅 컴퍼니에 인터뷰를 하러 갔어요. 내가 갔어야 되지만 어쨌든 가서 제일 처음에 물어본 질문이, 여의도에 한강다리가 하나 있는데 거기에 하루에 차가 몇 대나 지나갈 것 같니? 질문이에요. 그러면 시간 동안 차가 하루에 몇 대가 지나갈 거를 생각하려면 하루 종일 세보면 되죠. 그렇지만 그게 가장 합리적으로 어느 정도의 규모로 틀리지 않게, 그러니까 어떤 오차 범위 내에서 이 정도를 하려면 어떤 방법을 고안해낼 것인가, 이런 거 물어봐요. 물론 영어로.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게 나오면 여러 가지를 바탕으로 문제를 풀어야죠. 문제를 푸른 다음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판단을 해요. 그래서 요 부분은 수리적인 추론, 논리적인 사고, 요 부분은 수학.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가장 우리 사고방식을 발전시키는 가장 기본적인 도구가 되는 요 부분. 물론 과학은 수리적인 추론이 좀 들어가긴 하지만 그것과 문제를 푸는 거, 되게 이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수학, 과학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판단, 이건 또 달라요. 이건 여러분들이 왜 핵폭탄이 위험하냐, 지구 위에 인류가 70억인데 인류가 사는 게 40억 정도면 적당하지 않아? 그럼 30억은 핵폭탄으로 죽이는 게 낫지 않나? 이럴 때 할 수 있는 판단, 지금 하는 건 quantitative reasoning이죠. 그렇지만 그게 괜찮을까? 아닐까? 하는 도덕적인 거, 윤리적인 거, 철학적인 거, 인간 가치에 대한 거, 이런 건 인문과학을 공부해야 돼요. 인문과학은 인문과학자가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모두가 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올바로 사용하는 방법을 배우는 거예요. 재미있는 사실은 이거 없이 판단만 하는 사람은 바보예요. 인문계열 학생들 없죠, 여기? 그래서 그럼 과학의 특징이 뭐냐? 조금 어려운 얘기 좀 하고 그 다음에 쉬운 얘기로 다시 돌아갈 텐데, 과학의 특징은 토머스 헉슬리, 다윈의 진화론의 가장
열렬한 지지자였어요. 헉슬리가 On a Piece of Chalk 라는 에세이를 쓴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백묵 한 자루, 분필 한 자루 가지고 시작했어요. 분필 한 자루가 뭐냐? 왜 우리 세상에 이 사람 영국 사람이 영국 해안에 분필을 만드는 무슨 분필을 만드는 칼슘의 화합물이 그렇게 많이 있냐? 아주 흔하게 있는데, 이거는 몇억 년 전에 조개가 살았다가 바닷속에 죽어서 가라앉아서 눌려서 다시 올라온 다음에 해안가에 나타난 거라고요. 그러니까 분필 한 자루를 보고 우리 지구의 역사를 밝혀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티븐 와인버그라고, 이 사람은 나랑 같은 분야의 물리학자인데, 내가 대학원 갔을 때 갑자기 텍사스로 옮겨가가지고 같이 있는 시간 한 1년밖에 없었지만, 이 사람이 Dreams of a Final Theory라는 책을 썼어요. 여기서 처음에 다음과 같은 On a Piece of Chalk 이라는 거를 인용하면서, 이 사람의 얘기는 뭐냐면, 과학이라는 게 도대체 뭘 하는 거냐. 오케이, 그러면 이제 분필 한 자루를 보고 우리 지구의 역사를 볼 수 있었다면 우리가 또 물어볼 수 있는 질문이 있다는 거죠. 사람들이 흔히 과학은 how, 어떻게 세상이 돌아가냐, 지구가 어떻게 움직이냐, 태양은 어떻게 움직이냐라는 거를 사람들이 추구하는 학문이라고 생각하지만, 과학을 많이 하다 보면 그런 생각이 아니라 왜 지구가 그렇게 도냐, 왜 별은 그렇게 빛이 나냐, 왜라고 물어본다는 거죠. 왜 번개랑 천둥은 번개가 번쩍하면 천둥이 치냐. 옛날 원신 시절에는 번개 치면 하느님이 노해서 그렇다 그러죠. 그러다가 이제는 알죠. 왜 번개가 치냐? 구름에 있는 전하가 방전이 돼서 그런 거죠. 알게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과학이라는 게 뭐냐? 우리 인간의 지식에서 왜라고 물어볼 수 있는 영역을 확장하는 작업. 왜? 라고 확장하는 작업을 사이언스라고 한다. 예를 들면 분필이 이렇게 아까 있으면 오케이, 그러면 지구의 역사를 다 설명을 했는데, 더 물어볼 수 있다는 거죠. 분필은 왜 하얀데? 분필은 왜 색깔을 보면 하얗게 보이는데? 그거야 그 안에 칼슘 화합물이 있으니까 그렇지. 칼슘 화합물이 있으면 왜 하얗게 보이는데? 칼슘 화합물은 그 주위에 전자들이 분포되어 있는 걸 보면, 그 전자들의 분포를 봐서 외부에서 빛을 흡수해서 전자가 높은 에너지로 갔다가 떨어지면서 다시 빛을 내는데, 그 빛이 여러 종류의 빛을 전부 다 여러 종류의 빛을 낼 수 있기 때문에 그 빛이 다 합해서 하얀색이 되지. 그럼 전자가 높은 에너지에 있다가 낮은 에너지로 떨어지면 왜 빛이 나오는데? 혹은 우리 양자역학을 쓰면 설명할 수 있지. 그러면 원자핵이 있고 주위에 전자가 있는데, 전자의 그 에너지 레벨들을 우리가 다 구할 수 있으니까 그렇지. 그럼 그 안에 있는 원자핵은 어떻게 생겼는데? 원자핵은 왜 그런 원자가 생겼는데? 자꾸 물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 왜라는 질문이 가리키는 곳, 점점 기본적인 곳으로, 펀더멘탈한 곳으로 가죠. 그래서 사이언스, 그 중에서도 점점 정확한 사이언스로 가면, 왜라는 영역을 점점 깊게 하면 한 곳으로 가리키는 곳이 있는데, 그게 사실 물리학이에요. 어떻게 보면 지금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내가 지금 얘기한 것처럼 생물학, 지구과학, 생물학, 화학, 물리학, 이게 학문이 우월하다는 게 아니라 어느 게 좀 더 기본적이냐, 그거는 질문의 방향을 보면 그렇게 향해져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과학이 그렇고. 그러면 이게 환원주의, 굉장히 어려운 말이에요. 환원주의라는 게 말은 어렵지만 쉽게 얘기하면, 지구가 태양 주위를 어떻게 움직이는데, 그냥 지구가 태양 사이에 중력이 작용하니까 중력을 작용하는 것 중에 제일 간단한 건 원궤도를 그리지. 달도 있잖아. 그러네. 화성도 있고 수성도 있고 다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나? 정말 그러네.
가만히 있어보자. 그럼 내가 뭘 잘못했나? 그리고 달, 수성, 화성이 지구에 미치는 중력을 보면, 중력의 크기를 보면 태양이 주는 것보다 훨씬 작아요. 그럼 다 무시해요. 굉장히 복잡하게 있지만 다 빼고 지구, 태양, 그거에 돌아가는 문제를 풀면, 그 다음에 조금 약한 효과, 그 중에 제일 큰 거는 달이 작지만, 질량이 작지만 제일 가까이 있으니까 영향이 크니까 달을 집어넣고 풀고, 그 다음에 수성, 금성, 토성 다 집어넣고 태양계의 운동을 설명할 수 있다 이거예요. 뭐냐면 복잡한 문제가 있더라도 가장 중요한 거를 끄집어낼 수 있고, 중요한 것에 피직스를 이해하면 복잡한 건 거기에 붙여나가면 전부 다 이해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어요. 그게 환원주의예요. 영어로는 리덕셔니즘이라고 해요. 리덕션, 점점 줄여나간다. 그래서 복잡한 걸 자꾸 줄여나가면 가장 단순한 시스템, 우리가 제일 이해하기 쉬운 시스템을 잘 이해하고 나면 거기에서 복잡한 걸 하나씩 붙여가면 된다는 거죠. 하나씩 붙여서 되면 반대로 아무리 복잡한 것도 가장 복잡한 것, 관심 없는 건 다 떼고 가장 간단한 것만 끄집어내면 되죠.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피직스밖에 없어요. 화학이나 생물로 가면 조금 더 어려워져요. 뇌의 활동을 연구하고 싶다. 오케이. 팍! 뇌 딱 끄집어내서 보려고 그러니까 죽었네. 꺼내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좀 더 복잡해지죠. 복잡해진 시스템이 있어요. 또 더 복잡한 건 예를 들어서 경제학, 우리 사회의 경제학. 예를 들어서 20대의 실업이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 20대를 따로 딱 뽑아서 실험을 하려고 그러면 실험이 안 되죠. 그러니까 복잡해요. 그렇지만 과학자들의 믿음은 그 복잡한 걸 다 떼내면 가장 쉬운 단순한 거에서부터 이해를 하면 복잡한 것도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최근에 나타나는 뇌, 생물학 이런 데에서는 워낙 복잡해서 붙여나간다는 사실 자체가 굉장히 인생을 어렵게 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다른 건 뭐냐면, 아까처럼 다른 질량이 아주 작으니까 그렇지만 질량이 비슷한 물체가 3개 있으면, 어느 하나는 무시할 수 없으면, 2개만 있으면 질량 중심에 대해서 원궤도를 돌지만 3개 있으면 이 3개가 서로 중력을 작용해서 하는 움직임은 절대로 계산해낼 수 없어요. 우리 구할 수가 없어요. 구할 수 없다는 게 증명이 돼 있어요. 그런 게 3개, 4개 모이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요즘 복잡계 컴플렉스 시스템에 대한 연구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 1000년 동안, 혹은 유럽의 과학 전통을 따르면 그런 환원주의가 있다가, 최근에 나오는 연구에서는 환원주의가 그리 도움이 되지 않는다 라는 움직임이 새로 생기고 있어요. 또 하나는 결정론과 비결정론이 있지만 하다 보면 너무 얘기가 복잡해지니까 우리 그 얘기는 넘어가도록 하고, 그럼 과학을 그렇게 어렵게 얘기하지 말고 우리 쉽게 얘기합시다. 조금 아까 본 것처럼 과학은 프로블럼 솔빙이에요. 문제 풀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대학 1학년들이 들어오면 소위 일반 물리라고 해서 1학년들한테 물리학을 항상 가르치는데, 가르치다 보면 강의 평가를 하면 학생들 중에서 나는 물리학의 심오한 개념을 이해하고 싶은데 교수님은 문제만 푼다. 왜냐하면 내 강의에서는 예를 들어서 강의 지식 전달 30%, 70% 문제를 풀어요. 심오한 내용을 들어서 뭐 하려고? 문제 풀라 그래요. 그럼 그런 심오한 개념 문제 풀도 나왔어요. 복잡해지니까. 아니 그래도 개념의 이해 없이 어떻게 문제를 풀 수 있습니까? 학생들이 물어보죠. 난 다시 물어봐요. 네가 그 분야에 대해서 나온 문제를 모두 다 풀 수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는 이해했다고 생각하니? 그렇죠. 그렇죠. 어떤 문제든 풀 수 있으면 이해한 거예요. 그래서 프로블럼 솔빙 연습하면 늘어요.
그래서 그럼 뭐냐면, 그래서 주어진 문제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 문제에서. 그 다음에 가장 정확하고 빠르고 단순하게 이렇게 고상하게 얘기했지만 솔직하게 얘기하면 무슨 짓을 해서라도 가장 빨리 정확한 답을 끄집어내는 게 프로블럼 솔빙이에요. 여기서 위험한 게 있어요. 무슨 짓을 해서라도 남의 걸 베낄 수도 있겠네? 그렇죠. 누구 말씀에 하느님이 너에게 눈을 주었으니 표절하라. 그런 건 안 된다는 거죠. 아까 말한 판단, 인문과학, 휴머니티즈의 영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꾸 뒤에서 악마가 얘기하죠. 걸리지만 않으면 돼. 잘 생각해요. 그 답이 뭐냐 이거예요. 그래서 과학에서 사람들이 그럼 과학에서 연구는 굉장히 심오한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래요. 요새 과학에서 나오는 연구들은 굉장히 어려워요. 워낙 아까 말한 것처럼 인류 지성의 프론티어를 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요. 심지어는 내 분야에서도 딴 사람이 하는 걸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그럼 연구가 도대체 사람들이 심오하게 한다고 하지만 간단하게 얘기하면 문제풀기예요. 그러면 첫 번째, 남들이 풀지 않은 문제 풀기. 남들이 풀어놓은 문제 푸는 건 뭐라고 하죠? 숙제라고 해요. 이건 답을 벌써 알고 있죠.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수학 문제집 보면 다 뒤에 답이 있죠. 물론 선생님이 뜯어가면 좀 약간 괴롭긴 하지만. 그래서 남들이 풀지 않은 문제를 풀면 연구를 한다고 해요. 근데 사람들이 바보는 아니죠. 왜 풀 수 있는데 왜 안 풀었을까? 쉬운데도 안 풀었을까? 쉬운 문제는 다 풀었어요. 그러니까 어려운 것만 남았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풀지? 그래서 내가 연구하는 방법은 사람들마다 자기의 강점과 약점이 있으니까 내가 풀 수 있는 문제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프로블럼 데피니션을 하는 거예요. 내가 풀 수 있는 문제를 물론 남들이 풀지 않은 것 중에서 내가 풀 수 있는 문제를 만들고 풀면 돼요. 그걸 연구라고 해요. 쉬워 보이죠. 그거 하려면 여러 개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과학이 쇠퇴하고 있어요. 과학의 좋은 인력들이 과학을 하지 않으려고 하고 과학을 하는 사람들이 옛날보다 수준이 많이 떨어진다. 우리나라는 옛날에는 그래도 과학하면 잘하는 사람들이 몰렸는데 요새는 전부 다 의대, 치대, 공대 하고서 자연과학 뭐 이렇게 한다고 하죠. 근데 그게 내가 보기에는 이유가 몇 개 있어요. 이유가 뭐냐면 과학을 공부하는데 덕목들, 소위 virtue라는 게 있어요. virtue라는 게 뭐가 있냐면 잘하려면 처음에 인내심이 있어야 돼요. 내가 이게 힘들더라도 이걸 꾸준히 한번 내가 풀어야 되겠다. 헝그리 정신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요새 젊은이들 헝그리 정신 없어요. 왜? 헝그리 해본 적이 없으니까. 다들 잘 먹고 잘 살아요. 헝그리 해본 적이 없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느 하나에 집중해서 다른 거 방해받지 않고 집중해서 안 풀리는 문제를 오랫동안 풀 수 있는 그 힘. 풀려고 하면 문자 메시지 오죠. 풀려고 하면 카톡 있죠. 풀려고 하면 오늘 저녁에 먹을 식당이 좋은 데가 어디 있더라 찾아보고 싶죠. 요새 집중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규율, 디스플린이라고 하는데 내가 좀 힘들더라도 규칙적으로 이 공부는 하루에 얼마씩 해야 되겠다. 나는 입에 모자라니까 이거를 꼭 딴 게 누가 데이트하자 그러고 누가 등산 가자 그러고 이래도 내가 지킬 건 꼭 하고 한다. 이런 거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지구력이 있어야 돼요. 한번 하면 꾸준히 오래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사이언스를 잘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 최근에 블랙
글래드웰 이라는 사람이 쓴 아웃라이어 라고 들어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서 소위 에릭슨이라는 사람이 만시간 이론, 모든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되려면 만시간 이상 투자해야 된다. 그래서 예를 든 게 빌 게이츠랑 누구더라? 빌 게이츠랑 비틀즈를 예를 들었죠. 만시간이라고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감이 안 잡히지만, 그 사람이 얘기한 건 주 20시간씩, 한 주에 20시간씩 10년 하는 거예요. 되게 그 정도 하면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될 수 있어요. 이런 지구력이 있을 수 있냐 이거죠. 물론 나는 훨씬 더 심한 얘기를 많이 들어서, 내가 대학원에 유학을 갔더니 그 교포 선배가 딱 와서 맥주를 마시면서, 그래서 너는 어떻게 물리를 어떻게 하냐, 그래서 열심히 해야죠. 피직스를 하루에 10시간을 안 하면 그 사람은 물리학자라고 불릴 자격이 없다. 제일 첫 번째 질문이 뭔지 알아요? 강의 시간 빼고요? 그렇대요. 하기 어려워요. 되게 어려워요. 일주일에 20시간이면 월화수목금 주말 빼고 하루에 5시간씩 하는 거예요. 그렇게 시간 들이기 굉장히 어려워요. 그 다음에 전문성, 한 분야를 깊게 파고드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아졌어요. 조금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인터넷 서치, 요즘 사람들의 트렌드가 확실히, 이 문명이 발전되는 건 그 사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기계 때문에 그래요. 여태까지 우리 세계의 문명의 발전은 어머니들 때문에 이루어졌어요. 왜? 세탁기, 냉장고, TV, 전자레인지 이런 거 만들다가 전부 다 문명이 발달했죠. 그래서 문명의 이 기를 사용하지 않으면 문화가 있지 않다고 해서 나는 특별한 일이 아니면 꼭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요. 근데 요새는 스마트폰, 인터넷 이런 것들이 우리 세상의 주류예요. 그걸 하다 보면 되게 구글 서치 하면 뭐 한 토픽을 치면 여러 분야에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분야에 관련된 글들이 쭉 올라오죠. 물론 그 안에 별로 믿을 만한 내용은 별로 없어요. 하지만 그런 걸 딱 보는 순간, 아, 이렇게도 여러 군데에서 이 말을 쓰는구나. 그러면 여러 군데의 사실들을 모으는 능력이 현대인은 굉장히 좋아요. 옛날보다. 그거는 머리가 뛰어나서가 아니라 우선 도구가 발전해서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를 모아서 새로운 걸 하는, 결합해서 새로운 학문 조류를 만들어내는 것, 누구는 통섭이라고 얘기해요. 그렇지만 불행하게도 굉장히 위험해요. 왜냐하면 전문성이 없이는 수박 겉만 핥게 되는 위험이 있어요. 그래서 앞에 있는 여러 가지는 우리 지금까지 20세기까지의 과학을 하려면 어떤 볼추가 있어야 되느냐인데, 그 볼추를 현대인들, 젊은이들이 더 이상 숭배하지 않는 덕목이 되어버렸어요. 당연히 과학은 퇴조하죠. 새로운 순발력, 결합 능력을 요구하는 학문의 분야가 새로 생기고 있어요. 그러면 과학을 하는데, 그러면 야, 그럼 과학은 전부 다 똑똑한 사람만 하잖아. 선생님 얼마나 똑똑하겠어요? 똑똑함, 높은 IQ. 정상이기만 하면 돼요. 정상이기만 하면 돼요. 되게 아이돌 그룹이 이상한 토크쇼에 나와서 장난삼아, 넌 IQ가 얼마나 되니? 난 160이요. 걔네들은 IQ가 뭔지도 아나? 그런 거 믿지 말아요. 그 다음에 IQ가 높으면 문제 푸는데
도움이 될 수는 있어요. 그 다음에 뭐 아인슈타인, 갈릴레오가 뭐 IQ가 얼마, 150 뭐 얼마라고 하지만 그때는 IQ 테스트가 없었어요. 또 얘기할 수 없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떤 애는 똑똑해서 열심히 우리 흔히 얘기해요. 똑똑한데 노력을 안 하는 사람, 똑똑하지 않은데 노력을 많이 하는 사람, 똑똑하면서 노력을 하는 사람, 똑똑하지도 않은데 노력도 안 하는 사람 중에서 똑똑하지도 않은데 노력도 하지 않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다 좋아요. 그래서 뭐냐면 중요한 건 과학을 잘하려면 끊임없는 정열, 내가 이 문제를 풀어야 되겠다는 의지, 이게 중요하지 내가 얼마나 똑똑하냐 그건 시간을 들이면 돼요. 내가 쟤보다 덜 똑똑하면 제가 30분 할 때 내가 40분 50분 더 노력을 하면 돼요. 그것보다는 내가 이것을 꼭 해야 되겠다는 정열이 훨씬 중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올려놔서 여러분들이 오해를 할 것 같아서 싹 지우는 거죠. 이런 건 필요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떤데? 우리나라는 퀀티터티브 리즈닝의 기초가 전혀 안 돼 있어요. 그럼 불행히도 우리나라의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조금 아까 얘기한 것처럼 현대과학, 근대과학이 들어온 역사가 50년밖에 안 돼요. 당연히 퀀티터티브 리즈닝, 로지컬 띵킹 이런 거 안 해요. 광우병 논란 여러 가지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좀 더 논리적인 사고방식으로 접근하면 훨씬 더 해결하기 쉬운 문제가 감정적으로 흐르기 쉬워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흔히 얘기하죠. 첫 번째 있는 게 한자로 쓰면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어렵겠지만 삼국지 위지 동의전 마한에 대한 풍습에 대해서 기록할 때 군취 가무 음주 주야 무휴, 모든 사람들이 취해서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고 술을 마시면서 밤낮 없이 놀았다. 쉼 없이. 항상 그렇다는 뜻이 아니고 마한에서 5월에 씨를 뿌리고 씨를 뿌린 거를 즐기기 위해서 한 축제 때 얘기해요.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한국 사람들은 옛날부터 음주가무를 즐겼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요, 사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한탄을 하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김연아가 트리플 엑셀 딱 돌면 맥주 마시다가 와 하고 박수 치는 사람들이래요. 이제 바뀔 때가 됐다는 거죠. 우리 그 인생을 그렇게 살지 말자. 물론 김연아 예쁘죠. 그렇지만 그렇게 살지 말. 그렇게만은 살지 말자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과학자의 수는 굉장히 적어요. 굉장히 적다는 건 주관적인 표현이죠. 우리나라에서 내가 하는 분야의 사람 없어요. 나만 그렇지 않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가 하는 분야의 소위 동료를 찾기가 어려워요. 여러분들은 대학 들어가려고 경쟁을 머리 터지게 하지만 대학 와서 연구를 해서 경쟁? 꿈도 못 꿔요. 공동 연구? 꿈도 못 꿔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외국에 있는 가상의 세계적인 사람들과 경쟁을 해야 돼요. 우리나라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가끔 연구비 신청을 하면 연구비 심사를 하죠. 나한테 들어오는 건 내가 연구 계획서를 읽어보면 무슨 말을 하는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소위 영어로 말하면 피어 그룹이 없어요. 피어 그룹이 있어야 피어 프레셔가 있어요. 자기랑 같이 이렇게 공부를 하는데 연구를 하는데 저 자식은 나는 7시에 퇴근하는데 저는 8시에 퇴근하네. 오케이, 나도 1시간 더 해. 쟤도 8시까지 하네. 오케이, 1시간 더 해. 쟤는 저기다 저런 재밌는 아이디어를 썼네. 난 더 재밌는 거 낼래. 경쟁은 우수한 사람을 낳는 게 부작용이에요.
그렇게 한다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과학자도 나와야 되고, 과학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도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과학의 이해가 전무한 정부관리들, 아까 말한 logical thinking, 까먹었네. quantitative reasoning, problem solving 스텝이 없이 판단하는 능력만 배운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내가 하는 건 가끔 우리 그런 질문해요. 원자 핵 안에 쿼크의 종류가 3가지면 3가지에서 4가지가 되면 파도의 색깔이 달라지나? 무지개가 8가지 색깔이 되나? 별로 실생활에 도움이 안 돼요. 왜? 인간 지성의 한계를 보고 싶기 때문에. 그런 거 할 때는 그걸 왜 하냐고 물어보지 않는데, 연구 계획서에 보면 뭐냐면 이것이 산업체에 끼칠 파급 효과에 대해서 쓰래요. 그래서 속으로는 니네들 대가리 좀 좋아지라고 한다. 그렇게 쓰면 떨어지죠. 그래서 뭐냐면 과학적인 사고방식 혹은 과학이 왜 중요한가 하는 거를 기본적으로 누구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꼭 자연계열 학생들뿐만 아니라 인문사회계열 학생들도 알아야 되는데 요즘 너무 안 음주 감호 얘기하는데 그래서 음주 감호 아까 저 음주 우리나라만 그러냐? 이태리 사람도 먹고 마시고 노벨 좋아하잖아. 근데 거기 노벨상 받은 사람도 많네. 어떻게 될 거야? 똑같은데. 거긴 불행하게도 과학의 역사가 길죠. 뭐 페르미 뭐 이런 뭐 갈릴레오, 레오나르도 다빈치 유희까지 올라가잖아. 그 역사가 깊어요. 근데 그거를 단순 비교하는 건 사실 좀 무의미한데. 그래서 보면 이제는 더 이상 올라가지 않는 저 스페이스 셔틀이죠. 스페이스 셔틀에 원래 스페이스쉽이 있고 가운데 큰 연료통이 있고 양쪽 옆에 붙어있는 뾰족한 게 솔리드 로켓 부스터라고 해서 보조 연료통이에요. 보조 연료통 본체나 이거보다 좀 가늘죠. 좀 더 크게 만들고 싶었어요. 이거 만든 회사가 미국 유타에 있는 티오컬이라는 회사예요. 케이프 캐나베라는 플로리다에 있죠. 운반하려면 어떻게 해요? 기차로 이동해요. 기차 레일의 간격은 4핏 8.5인치예요. 그 다음에 그걸로 해서 그것뿐만 아니라 가다가 굴도 지나가고 그래야 되죠. 굴도 지나가고 그러면 굴보다 크게 만들면 부딪히죠. 내가 오늘 오면서 차를 긁은 것처럼 막 긁고 지나갈 수 있죠. 그래서 굴에 맞춰서 4핏 8.5인치보다는 그 정도 되는 크기로 만들었어요. 그럼 그건 누가 정했는데? 미국 기차 레일 간격은 누가 정했는데? 영국에서 처음에 이민 온 사람들이 지었어요. 영국에서 지은 사람들은 그걸 왜 누가 만들었는데? 처음에 마차 만들던 사람이 지었어요. 마차 만들던 사람. 마차 만들던 사람들의 마차의 폭은 어떻게 만들었냐 하면 마차 길 크기에 맞췄죠. 마차 길은 누가 만들었냐 하면 로마 제국에서 처음 영국을 정복해서 로마 제국을 만들 때는 제일 처음에 가서 길부터 놔요. 길부터 놔요. 그 길이 뭐냐면 그 길의 크기, 그래서 로마 사람들은 모든 길, 마차의 바퀴 모든 걸 규격화했어요. 그래야만 어디 가서든지 쓰기 쉽죠. 그래서 길의 넓이도 로마, 영국이든 독일이든 어디든 로마 제국 있는 곳은 길의 폭이 다 똑같아요. 그게 뭐냐 하면 4핏 8.5인치예요. 왜? 그 로마는 마차가 말이 2개가 들어가는데 말이 2개 들어가는 게 딱 그 크기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 솔리드 로켓 부스터는 로마 제국의 말궁둥이 2개에서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얘기는 웃기지만 굉장히 웃기게 이끌어 나갔지만 이태리는 옛날부터 퀀티터티브 리즈닝의 전통이 있는 나라예요. 우리나라는 만들어야 되겠다는 거죠, 그런 걸. 그래서 그럼 모두가 다 과학자여야 되는가? 아니라 그랬죠. 물론 과학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야 돼요. 우리나라에 아직 모자라요. 과학자가 되려면 갖춰야 될, 조금 아까 말한 것처럼 똑똑하거나 높은 IQ가 아니라 뜨거운 열정, 그 열정을 지킬 수 있는 노력, 그런 걸 방해하지 않는 부모님의 이해. 너 의대가 라는 말은 안 해줬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러면 그 모두가 과학자여야 되냐? 그렇지 않고 나머지 모든 우리 대중들은 적어도 scientific mind는 가지고 있어야겠다는 거예요. 아까 말한 logical thinking, quantitative reasoning, problem solving, 이 능력은 적어도 갖고서 세상을 살라는 거죠. 과학적인 사고방식을 가져야 된다 이거예요. 과학적 대중이 되는 게 조건이 한 가지가 있냐면 여기도 역시 부모님의 이해가 필요해요. 그렇고 시간이 점점 다 됐으니까 마지막으로 결론을 얘기하면, 그래서 우리가 흔히 사람들을 얘기할 때 나는 똑똑한 거랑 현명한 거랑 구별해요. 이게 영어를 쓰면 이게 사실 사대주의적 습관이긴 하지만 smartness랑 wisdom의 차이인데, 똑똑한 거랑 현명한 건 나는 어떻게 구별하냐? 내가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돌 때 면적 속도 일정의 법칙을 가운동량 보존의 법칙에서부터 어떻게 유도할 수 있는가? 오케이, 유도할 수 있네. 잘 유도하면 똑똑한 거예요. 내가 여자친구를 사귀어서 마음에 드는데 이 사람을 잘 꼬시려면 어떤 공식을 써서 이 사람을 꼬실까? 데이 1 뭐 선물 갖다 주기, 데이 2 뭐 해주기, 이런 식으로 하는 건 바보예요.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지. 세상에는 내가 흔히 내 아들 딸한테도 얘기하는데, 세상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이해할 수 있는 부분과 암기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포인트는 뭐냐면, 똑똑한 건 어떤 주어진 문제를 잘 푸는 거고, 현명한 건 과연 내가 이 문제를 풀 때 과학적인 방법을 도입해야 할까, 감성적인 방법을 도입해야 할까를 판단을 하고 그걸 적용할 줄 아는 사람, 그게 현명한 거예요. 그래서 되게 과학하는 사람들이 꽉 막혔다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 되게 흔히 하는 과학하는 사람 중에 꽉 막힌 사람들의 대표적인 게 뭐냐면, 막 서로 토론을 하다가 그래서 답이 뭐야? 혹은 이거는 공식대로 해야지. 그럼 안 되죠. 공식대로 할 때가 있는지 아닌지를 먼저 확인을 하고 얘기를 해야죠. 그래서 그런, 내가 여러분들한테 과학적인 scientific mind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나는 현명한 사람들이 되길 바래요. 그래서 여기 그림에 썼지만, 이런 똑똑함은 수학, 과학 이런 걸 공부하면 똑똑해질 수 있어요. 소위 말하는 내추럴 사이언스를 배우면 돼요. 근데 내가 아까 말한 현명해지려면 인문과학, 휴머니티가 꼭 뒷받침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물론 시험에 쪄들었지만, 여러분들이 앞으로 내가 건전하게 현명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수학, 과학만 해서는 안 돼요. 더군다나 중요한 건 영어 좀 공부해요. 영어, 언어를 새로 배운다는 거는 여러분들한테 로지컬 띵킹을 하는 방법을 공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게. 그래서 왜 자꾸 사람들이 왜 영어 일을 잘하게 되느냐? 왜 미국 사람처럼, 본토 사람처럼 얘기하는 게 부러워서? 아니에요.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능력은 여러분들의 논리적인
사고방식을 발전시키는데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그리고 부작용으로 외국에 나가서 딴 사람들이랑 얘기 잘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두서없이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시간이 좀 지났지만 지금까지 얘기한 건 어떤 때는 냉소적이었고 어떤 때는 여러분들한테 희망을 돋구고 어떤 때는 여러분들한테 겁을 주기도 했고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본격적인 과학의 역사가 시작된 지 50년 됐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연구를 할 수 있었던 건 그 척박한 환경에서도 계속 연구를 하고 내가 공부할 수 있게 만들어준 스승님들, 선배 과학자들이 노력을 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희망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과학, 사이언티픽 마인드를 가진 현명한 시민들, 그 중에서 우수한 과학자도 나오고, 그래서 100년이나 200년 후가 되면 우리가 미국 프로야구팀이랑 우리나라 프로야구팀이랑 붙으면 누가 이길지 모르게 됩니다. 월드컵에서 우승도 할 수 있는, 윈블던 테니스에서도 1등이 나오는, 수영과 피겨스케이팅은 계속 나올까? 나왔으면 좋겠죠. 여러분들이 logical thinking, quantitative reasoning, 가장 중요한 problem solving, 이 과학적인 사고방식 바탕 위에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는 인문과학 혹은 윤리적인 철학적인 그 모든 것을 갖추어서 여러분들 세상에서 혹은 여러분들이 안 되면 여러분들의 자식들이 자랑스럽게 우리나라는 과학을 잘하는 나라다 라고 하는 날이 빨리 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노력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혹시 질문 있는 사람 있으세요? 예전에는 P자형 인쇄가 있어서 한 분야만 파도 됐었는데 요즘엔 U자형 인쇄가 대세라 그러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를 들어 천문학을 전공한 사람들이 심지어 신약을 개발하는 데 참여하기도 한다고 그러던데. 처음 들어본 얘기. 그러니까 뭐냐면 과학을 하는 사람이 보면 항상 내가 하는, 우선 물리학 쪽은 이론이랑 실험이 구별이 돼 있어요. 딴 데랑은 드물게. 그래서 이론하는 사람은 실험하는 사람이 뭐 하는지 모르고 실험하는 사람은 이론하는 사람이 뭐 하는지 몰라요. 우리가 실험하는 사람, 이론하는 사람이 실험하는 사람들 세미나를 들으면 막 앞에서 그럼 기계가 어떻게 됐고 기계를 어떻게 실험을 테스트를 해봤고 이렇게 하면 막 졸고 있다가 그래서 실험을 해봤더니 힉스메스의 질량이 얼마나 했는데 그때 딱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조크가 뭐냐면 실험 물리학자들은 딴 사람들은 자기 실험 결과를 다 믿는데 자기 혼자만 자기 결과를 안 믿고 신중하니까 일어나는 사람들은 나만 맞고 딴 사람들은 다 틀렸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 사고방식이나 자기의 방법에 집중하다 보면 자존심이 있을 수도 있지만 개방적이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럴 때 딴 분야에서 접근하는 방법, 이거 괜찮은데 이러면 빨리 받아들이면 좋죠. 그래서 보면 지금 아까 난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을 얘기를 하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천체 물리학과 신약 개발은 굉장히 서로 다른 차이가 있죠. 그렇지만 그 방법, 접근하는 방법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는 훨씬 더 배우는 게 많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천체 물리학자가 되게 이제 신약을 개발하면 돈을 많이 버는데 둘 사이의 관계는 어렵긴 하지만 요즘 그런 시도가 그렇게까지 동떨어지지 않지만 그런 시도는 많이 있어요. 그런 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나, 고상하게 얘기하면 학제간 융합연구, 인터디스플리너리 스터디, 누구는 통섭, 여러 가지 얘기하죠. 근데 내 개인적으로는 우리나라 수준에서는 그런 통섭을 하는 것보다 한 분야를 정말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여럿 나오는 걸 보고 싶어요. 그래야지 그런 사람들이 서로 결합해서 좋은 걸 만들 수 있죠. 오히려 연구 주제를 뺏기지 않으려고 둘이 모여서 얘기도 안 하셨는데. 얘기 잘해야죠. 그래요. 뭐냐면 되게, 그러니까 내가 하는 분야는 굉장히 여기도 경쟁이 심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논문을 저널에다 발표하는 거 말고 발표하기 전에 되게 입점을 일어나는 사람들이 성격이 급해서 프리프린트라는 걸 내요. 퍼블리시하기 전에 미리 내는데 요새는 그거를 어디 한 사이트에서 모아서 내요. 그러면 매일 내가 아침에 사무실에 들어와서 제일 먼저 하는 거, 들어가 본 다음에 내 토픽에 대해서 누가 미리 논문을 쓰지 않았지, 그거부터 검사해요. 그다음에 하다 보면 딴 사람이 먼저 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경쟁하는, 되게 이제 이런 사람들 이제 학교에서 만나는데, 만났을 때 내가 요 얘기를 하면 얘가 먼저 논문을 쓰겠지? 라고 생각하면 묘하게 피해갈 수 있어요. 그게 좀 걱정스러우면 같이 논문 쓰자 그래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요, 그건 물론. 그렇지만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보면 저 친구가 뭔가를 터뜨릴 것 같은데 어떡하지? 하면 이렇게 휴식 시간에 지나가다가 걔는 무슨 계산을 하나, 신이 눈을 주었으니까 조심스러워해요. 그렇지만 서로 친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주 미묘하죠. 또 다른 질문 있으면. 우리나라에 과학자가 없는 이유가 둘이서 얘기하는 거 같네? 우리나라에 과학자가 없는 이유가 연구를 해서 돈을 잘 벌 수 없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래서 뭐 미국 같은 데서 유학 갔다가 돌아오지 않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우선 학자로서 우수해지면 사실 좀 야망이 있긴 해요. 근데 전 세계적으로 미국이나 이런 데가 학문의 중심지이긴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큰 물에서 놀아보려고 하는 욕심이 있어요. 근데 되게 이제 팔자가 사람들마다 달라요. 나도 미국에서 공부하다가 첫 번째 포스닥 끝나고 두 번째 포스닥을 하려고 하는데 고려대학에서 한번 지원해보지. 그래서 난 고려대학이라고는 그전에는 여기 와보지도 않고 누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지원을 했어요. 물론 미국에 딴 곳도 지원을 했어요. 안 될 줄 알았어요. 제일 먼저 나보고 오퍼가 왔다고 연락이 왔어요. 고려대학에서. 좀 생각해 볼까요? 그랬더니 일주일 안에 와서 총장을 면담하지 않으면 이 오퍼를 거절한 걸로 알겠다. 그래서 부랴부랴 짐도 안 싸고 몸만 딱 왔어요. 왔을 때 하고 나서 인터뷰를 하고 딱 돌아갔더니 그때 나를 호스트했던 교수가 네가 간 사이에 SSC 펠로우십에서 이 사람은 어떻게 됐냐고 왔고, 유니버시티 오브 시카고에서 누가 너는 아직도 채용할 수 있냐고 물어보고 왔는데 그래서 뭐라고 대답했니? 걔 뭐 한국에서 직장 잡았어. 팔자가 그럴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 학자 수가 적은 건 그것보다는 왜 사람들이 많은데 지금 과학하는 사람 수가 적어요. 난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조금 아까 말한 것처럼 과학하면 먹고 살기 어렵잖아.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면서 돈 많이 버는 사람은 드물어요. 되게 자기가 하고 싶고 자기가 널널하게 내가 출근하고 싶을 때 출근하고 퇴근하고 싶을 때 퇴근하는 사람한테 절대로 돈 많이 안 줘요. 돈 많이 주는 사람 하루에 20시간씩 일 시키고 4시간 재우고 일주일에 100시간 이상 일 시켜야 돈 많이 줘요. 그러니까 딴 직장에 돈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되게 이공계 위기라고 할 때 직장이 불안해서 사실 그런 빌미를 준 게 사실 지난번에 IMF 때죠. IMF 때 제일 먼저 연구소부터 잘랐으니까. 그러니까 그때부터 굉장히 직장이 불안하다고 했지만 사실 과학자로서 할 수 있는 인원은 전체 국민에서 그렇게 많을 필요는 없어요. 그렇지만 아주 작지만 그래도 할 수 있는 하고 싶은 사람, 그래도 정열을 가지고 하고 싶은 사람, 하고자 맘만 먹으면 뭐든 할 수 있어요. 그것이 자기가 예를 들어서 연구를 계속 성공적으로 할 수 있으면 연구를 할 수 있고 그동안 배웠던 방법론으로 딴 걸 하면 훨씬 더 돈 많이 벌고 살 수 있어요.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들이 인생을 어떻게 살고 싶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굉장히 호화스러운 얘기고 나는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불쌍하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나는 여러분 나이에 다시 학생이 되기가 싫어요. 난 이렇게 공부 못해요. 그 다음에 우리 때는 전공이나 직업의 수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아, 난 물리학 할 거야. 왜? 그냥 좋아 보이잖아. 멋있잖아. 그리고 딴 거 뒤돌아보지 않고 그거만 하면 돼요. 근데 요새는 이것도 재밌는 거 같네. 컴퓨터 스티브 잡스 하는 거 보면 나도 이런 거 하고 싶네. 또 저기서 컨설팅 펌으로 돈 많이 벌면 이것도 하네. 근데 또 과학하다가 저거 하는 사람도 있다고 하네. 가만히 있어보자. 난 도대체 뭘 해야 되지? 여러분들은 힘든 시대에 사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직장을 창조해야 돼요. 우리 땐 만들어진 걸 따라가면 됐지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직장을 창조해야 돼요. 훨씬 어려워요. 그래서 나는 40년, 30년 전에 여러분들로 돌아가려고 하면 겁나요. 난 그렇게 못 살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인생이 맘대로 되나? 여러분들은 이 시대에 살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내 나이만큼 됐을 때 여러분들이 여러분 나이만한 학생들을 봤을 때 역시 똑같은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했지? 의식의 흐름 수법을 쓴 거죠. 대답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또 다른 이게 동영상으로 찍는다 그랬죠? 내가 그럼 왜 대가리 터지기 이런 표현은 쓰지 말았어야 되는데 어쨌든 더 이상 질문 없으세요? 그러면 장시간 강의해주신 물리학과 최준우 교수님께